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KEDF 포럼은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AI를 선도하는 미디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인 경제일보, 이코노믹 데일리가 될 것입니다. 자강불식 후덕재물, 즉 쉬지 않고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언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사회 쪽이 좀 안정화돼야만이 저는 지속 가능한 저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그 이코노믹 데일리와 같은 이런 훌륭한 언론사들이 활동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350원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이 골든타임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를 살려낼 마중물 추경을 30.2조 원 만들었습니다. 이 마중물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의 틀이 만들어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아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인근에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참 어렵게 됐어요. 물론 뭐 중국과는 상당히 심각한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한국도 어렵죠. 자, 오늘 이런 좋은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방안들이 나오고 또 현 정부가 많이 경청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기 순간일 수도 있겠다. 사생결단일 수도 있겠다. 각국이 각자 도생하면서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외교와 경제, 안보 이게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환경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론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이게 경제와 언론 환경 모두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혜성같이 등장한 이코노믹 데일리 정말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로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이코노믹 데일리의 아주 화려한 역할과 在此背景下，美国对所有的贸易伙伴滥施关税，这严重侵犯各国正当的权益，严重损害多边贸易体制，更严重冲击了全球经济秩序，加剧了世界的政治经济动荡。对于美方的错误做法，中国坚决反对，有力反制。中国这样做，不仅是为了维护自身的正当权益，也是为了维护国际公平正义，客观上也为其他国家争取了谈判的时间和空间。大家也注意到，目前为止呢，可能只有英国和美国达成了贸易协议。那么中国和美国呢，初步的达成了一些共识。我们希望美国言必信，行必果，同中方一道落实共识。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또 중동 정세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우리 정론지 우리 이코노믹 데일리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코노믹 데일리의 창간이 오늘 또 기념일이 또 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코노믹 데일리의 창간 의미가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제대로 된 그 언론의 역할을 해줄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코노믹 데일리의 장관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어려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내일을 열어갈지를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다룰 문제입니다만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비상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새 정부 대외 경제 전략,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코노믹 데일리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그 즈음에 개최하는 KEDF Korea Economic Design Forum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0일 만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저 누구 말처럼 당선 축하 파티를 하느라고 없는 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돈잔치를 하는 거냐, 현금잔치를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투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 상황, 민생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정을 지출하는 20조 원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소비 진작과 경기 방어입니다. 그게 한 15조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민생의 안정, 민생이 너무 힘드니까 좀 살림을 보태주는 민생 안정으로 한 5조 원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데 대한 이를테면 응급 처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중물 같은 것이다. 소독약 한번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을 열심히 따라잡아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전자제품 이런 데서는 기술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 경쟁력이 이제 중국에 다 추월당하게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AI와 같은 이런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진되어 버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이제 영 주저앉고 만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희들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역 역조가 너무 커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 우리 이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도 한국에 가서 장사를 하려는데 너희 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문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관세가 아닌 방식의 제약이 너무 많다. 두 번째로 농업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 당신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안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비관세 장벽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게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정밀 지도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구글이 힘을 못 쓰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공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셉 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세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외국이라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 제작 업체도 똑같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분단 국가 아니냐. 이 군사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할 것 없이 정밀 지도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 보안시설을 전부 다 내비게이션상에 안 나타난다. 그런데 유독 구글에다만 그걸 허용해달라고 그러냐. 근데 저는 이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안보상의 필요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뭐 어디에 군부대가 모르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군부대가 어디 좀 있다고 한들 북한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인공위성이 다 올라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북한도 군사위성 올려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협조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내비게이션에 지도에 무슨 표기를 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로 우리 보안이 뭐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외국이나 국내 업체나 할 것 없이 이제 지도 정보 정도는 개방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피즘 그리고 이제 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리즘의 몰락이라고 좀 뭐 정의를 좀 하고 싶고요.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의 위기 의식이라는 것이 좀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흥 개도국, 중국을 포함한 신흥 개도국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동시에 그 기간에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동시에 미국 내 소득 불평등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미국 내 소득 불평등 심화가 이제 큰 이슈였는데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들은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게 가장 큰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뭐 무역 자유화 같은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라는 게 대외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이슈를 제기하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편한 측면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소득 불평등 이슈가 이제 세계화가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끄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지목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그 개도국의 성장이 이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불평등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간략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그러니까 상위 1%의 소득이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하위 50%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 2000년 전후를 해서 1% 소득이 하위 50%의 소득을 넘어서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불만들이 이제 크게 부각된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들 모든 국가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국 중심의 이제 정책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을 하게 되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때 이제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을 중심으로 이제 과잉 공급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 발생하니까 수출섬을 다변하면서 개도국의 수출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개도국과 갈등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중국의 부상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오바마의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 뭐 TPP라든지 WTO를 이용한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크게 효과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했고,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라는 이제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 대외적인 압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안보 이슈입니다. WTO 규범에는 사실은 함부로 관세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 관세를 쓰게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라는 거였고,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크게 그 화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여전히 이제 중국 제조 뭐 2025 등과 함께 이제 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과잉 공급 논란을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대무역 불균형을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안보 위기를 선언하고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상당히 좀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 뭐 지금 막 그 혼란스럽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큰 틀에서의 방향은 사실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024년도 이제 공약에서 이미 대외경제정 5장, 굉장히 짧은 공약집이었는데 5장에서 대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거기에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상호무역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무역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보호라든지 미국 내 핵심 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미국인 고용, 미국의 제조업 부흥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서 바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무역 불공정 그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팔러시 대통령 각서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제기됐던 것이 무역 적자를 관세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가장 크게 나왔었고, 중국에 대해서는 301조라든지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기타 이후에도 경제 안보라는 이슈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이제 4월달에 제시가 되었고, 양자적인 방법의 무역 수지 이제 불균형 해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역 수지 불균형이라고 해소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상호무역법이라는 것을 아니면 상호무역 관세라는 것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는 기존부터 이제 계속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다시 들어서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1기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가 됐는데,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면 지금 어떤 프레임워크 하에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는지 이런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뭘 원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공화당 행정부는 공급 경제학에 기반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감세가 왜 공급 경제학이냐? 이제 감세를 통해서 원하는 게 이제 기업들한테 감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그럼 투자를 더 하게 되면 결국 생산이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는, 근로자한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면 이제 노동을 더 공급할 거다. 그래서 생산이 결국 늘어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요했던 게 또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무역 상대방들이 다 이득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생산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공급주의 경제학을 얘기를 할 때 감세 규제하나 자유무역, 그래서 FTA도 다 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감세하고 규제 완화는 여전히 가져가는데 갑자기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한대요. 그다음 관세를 또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 공급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다시 또 트럼프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이름을 이제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 힘을 활용해서 결국 이것도 생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생산을 늘리는 거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의 제조업 시설을 옮겨와라 라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물건을 니네들이 더 사라.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도 포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도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세계화가 결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누가 더 좋을 거냐, 이제 모두가 다 좋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는 건데 미국도 당연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당연히 베네핏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많은 베네핏이 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존 근로자들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이제 미국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오하이오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인식과 미국 언론이 바라보는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당시에 한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를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네이버 뉴스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만났던 분들을 생각하면 미국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하고 미국의 장기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이게 7년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90년대 대략 10%였는데 점차 낮아져서 2%까지 이제 줄어왔고요. 미국은 2% 후반에서 시작해서 4%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2% 중반 정도 있습니다. 이 성장률 격차가 결국은 이제 환율의 기조적인 흐름을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국하고 미국의 성장률 격차, 이전에 우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살짝 역전이 됐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원화 가치, 그 1,000원당 달러 보면 두 개가 굉장히 기조적으로는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부당하게 원화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지는 걸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지 원화 가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미국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우리는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관계가 더 명확합니다. 이제 X축이 미국하고 한국의 성장률 차이인데 이걸 저희가 3년 평균을 했고요. 그다음 Y축 환율 상승률의 3년 평균인데 보시면 굉장히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달러가 높았던 건 이제 원화 간에, 그러니까 원화가 낮았던 건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실물 투자도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 증권 투자도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측면에서는 미국이랑 협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이제 각각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데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당선 축하하고 미국에 한번 와라.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오늘 주제인 관세에 조속한 합의를 희망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하는데 약간 느닷없이 이게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한다. 약간 좀 토를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통화할 때는 공식적인 발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에서는 금년 가을에 와라. 여기까지도 공식적으로 좋은데 이제 신화통신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보면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자. 아주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을 안정하고 원활하게 하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또 이면에 보면은 이거를 지금 막 어그러뜨린 게 트럼프다.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를 해라 하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고, 이런 그 미중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은 이 미중 간의 전쟁, 그다음에 글로벌 전쟁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미국은 무역이 없어도 나머지 80% 이상은 잘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크게 타격이 안 되고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은 또 그거보다도 더 적을 겁니다. 중국도 예전엔 좀 높았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무역 개방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비해서 정작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미국, 중국이 부딪히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더욱이 한국은 중요하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역 개방도에 취약하고 특히 미국, 중국하고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원래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건 아니고요. 특히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2001년 했는데, 그 전후에 이 가입도 미국이 상당히 도와줬고, 전후에 상당히 두 나라가 서로 경제관계를,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쓰고 지금도 칼럼 쓰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뉴욕타임즈에 쓴 칼럼 제목이 2003년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미국 신문입니다. 왜 이런 칼럼을 썼느냐?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터져가지고 세계가 어렵지만은 중국이 흔들흔들하니까, 이 중국이 흔들흔들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도 위태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정도의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잘 굴러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안보 문제, 특히 패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미국 내 국내 분위기가 무지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이제 관세 해가지고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압박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다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떻게 됐든 이 유학생 부분이나 교육 간의 교류도 활성화했으면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시진핑 주석 초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만약에 이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해가지고 두 정상을 한국에다 가을에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그 두 나라의 어떤 긴장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한국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한 게 과거 우리가 글로벌화 혹은 세계화라는 경제 체제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은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 달러를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에 가서 국채를 사거나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본국의 통화가 평가절상이 되면 이런 나라들은 또 수출이 어렵게 되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 시장 가서 그걸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한테 남은 카드는 금융과 군사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을 갖고 있으니까 막 휘토리 제한하겠다 뭐 어쩌겠다 하니까,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융에서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좀 넓은 의미의 비트코인 체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역량은 이렇게 세계 체제로 갈 거고 거버넌스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치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비트코인 회계 세무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핵심인데요. 지금 찡동,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지금 홍콩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찡동은 전 세계에 나가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다 받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류창동이 이런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무역 결제에서의 비용을 90% 절약시키겠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 AI 시대가 파오면서 앞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지금 가장 큰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위치를 안 가져가면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걱정되고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그분이 가서 쇼미도 보고 여러 중국 기업들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업들이 여기다 대입하면 전혀 입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도 이것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는 플랫폼 방식입니다. 그게 대표적이게 지금 성공한 게 틱톡입니다. 근데 이 틱톡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모른다는 자체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지 않고 저기 알고리즘에 이해가 없으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은 굉장히 과거에는 잘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힘들 거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겁니다. 한국 기업들한테 이런 관세를 피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AI 시대에 확장하고 세계 500대 기업의 앞순으로 가는 가장 큰 방법은 이런 알고리즘 경제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자상 거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메타버스, 옴니버스 챗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 우선으로 해줘야 되고 저기에서 정확하게 입지를 확보하며 수익 극대화, 고객 기반의 글로벌 성공을 성공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무역 보호주로 갈 수밖에 없고 각 국가별로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수요는 알고리즘 수요라는 걸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요. 이 알고리즘 수요를 잘 읽으면 한국 기업들 전 세계 어디에도 잘 팔 수가 있어요. 자본시장은 한국이 자본시장이 너무 작아요. 물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을 활용하면 좋겠다. 미국 자본시장이 가장 뎁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상장하면 프라이싱이 글로벌로 프라이싱 받아요. 한국에 상장할 때 이 기업의 몸값이랑 미국에 상장할 때 몸값은 10배 차이 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력 자산을 쌓아가면서 글로벌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IP를 무조건 세계적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자본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적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